안녕하십니까, 강일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모두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면역력을 길러서 이 역병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글래즈경제학 토론클럽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에게 들레즈는 선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번에 탈근대 포스트모던 정리, 철학 전반, 왜 들레즈인가, 신자유주의 극복 프로젝트 세 번째 영상을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리메이크한 영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카페 백두협회에 올린 글을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들레즈인가? 들레즈 사상, 개요 및 평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들레즈인가? 들레즈 사상의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그 들레즈 입문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단행본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들레즈가 만든 그 논문이라든지 또 강연록 그런 것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소개 차원이니까 그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고 단행본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문서로서 들레즈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읽은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책도 있을 텐데 제가 읽지 않은 거, 빠뜨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계시면은 댓글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많이들 해주세요. 좋은 책이나 논문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맨 먼저 입문서로서 들레즈의 사상 전반을 다룬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서동욱 선생이 지은 들레즈의 철학,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마이클 하트가 지은 들레즈 사상의 진화, 가 있겠고요. 또 이정우 선생이 운영하는 소운서원에서 엮은 들레즈 사상의 분화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일본 학자 우노 구니이치가 지은 들레즈 유동의 철학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노 구니이치 이 선생은 들레즈한테 직접 사사받은 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레즈에 대해서 아주 애정 깊게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입문서로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졸저, 제가 지은 내 살고픈 세상, 들레즈 경제의 철학적 토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이게 아주 졸저인데요. 들레즈의 철학하고 철학사상하고 사회사상을 총망라해서 잠재성,
철학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일관되게 서술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주로 타깃으로 한 게 고등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고등학생 정도면 뭐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써봤는데, 뭐 처음 들레즈 접하는 분들이나 그 제 주위에 있는 뭐 친구들이 한번 보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의 지금 저의 그 유튜브 채널하고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전혀 어려움 없이 들레즈를 입문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한번 도서관 같은 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서로서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 되고요. 또 더 좋은 책이 있으면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입문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레즈 사상의 개요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들레즈 사상의 중심축이 되는 게 4대 저서가 있겠어요. 이 차이와 반복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처음 듣는 책이겠지만 들레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 차이와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미의 논리, 세 번째로 안티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1,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가 되겠어요. 이 네 가지 책이 들레즈 사상의 중심축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들레저와 가타리가 공식적으로는 들레즈와 가타리의 공저로 되어 있는데 들레즈가 말년에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혼자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타리의 이름을 얹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레즈 사상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들레즈의 사상을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차이와 반복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이와 반복, différence et répétition 이렇게 불어를 할 수 있겠고요. 영어로는 뭐 difference and repetition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와 반복이란 책을 중심으로 이 앞에 이런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거기와 그 차이와 반복과 함께 거기에 관련된 저서들, 들레즈가 지은 책도 있고 또 다른 저자가 지은 책도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소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차이와 반복은 물론이고 들레즈 사상의 전체를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잠재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재성이라는 개념이 들레즈 사상의 모든 저작과 그와 가타리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들레즈에 대해서 한마디로 들레즈 사상은 뭐냐? 도대체 들레즈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잠재성의 철학이다. 잠재성을 파헤치는 사상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뭐 그 다음에 또 잠재성이 뭐냐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잠재성, 들레즈의 처음부터 들레즈와 가타리의 만남을 지나서 들레즈가 죽기까지 쭉 관통해서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는
잠재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이와 반복의 중심 주제도 물론 잠재성이 철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잠재성이 무엇인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해 나가야 할 주제가 되겠죠. 가장 큰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잠재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들레즈의 차이 자체. 그래서 들레즈의 철학을 차이의 철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의 철학이라는 것은 이 잠재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이라는 차이의 철학이 들레즈의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잠재성의 철학이 들레즈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차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지, 나무로 치면은 저 끝에, 하늘 맨 끝에 있는 가지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몸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차이의 철학을 들레즈 사상의 뿌리, 잠재성의 철학을 들레즈 사상의 몸통으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의 철학에서 이 차이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생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들레즈가 의미하는 차이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 창조해 나가는, 생성해 나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의 존재론을 한마디로 또 생성 존재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잠재성 차이, 생성 존재론을 합해서 우리는 또 일의성의 존재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의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위계가 없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의미는 한 가지의 목소리를 가진다. 유니버시테, 불어로 하면 유니버시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일의성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또 표현적 유물론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들레즈의 형이상학을 표현주의 형이상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표현주의 형이상학이라고도 하고 또 유물론 중에서 표현적 유물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스피노자와 이 표현의 문제 이런 책을 보면은 들레즈의 표현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때 차차 보도록 하죠. 그리고 들레즈의 인식론을 우리가 초월적 경험론이라고 하거든요. 또 많은 사람이 초월론적 경험론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저는 초재적이란 말하고 구분해서 그냥 초월적 경험론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초월론적 경험론 많이 쓰는데 저는 그냥 초월적 경험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재성의 철학이 아닌 내재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나 국가나 어떤 외재적인 주체 그런 걸 중요시하는 외재성의 철학이 아니라 모든 구성 부분들이 각 영역들이 일부 전체의 부분으로서 상호작용하는 내재성의 철학이라고 들레즈의 사상을 한마디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이와 반복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차이와 반복과 같이 읽어보아야 할 책들이 많이 있죠. 차이와 반복을 발간하기 전에 들레즈가 이루어놓은 그 철학사들에 있어서의 철학사 연구에 있어서의 많은 책들을 종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와 반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니체와 철학, 또 들레즈의 니체 이런 책들, 그러니까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 힘의 의지의 사상, 생성의 사상,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힘의 논리,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들레즈의 니체도 중요하고, 또 가장 또 들레즈 철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또 이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이거든요. 니체 앤드 필로소피, 이 책인데 이 책도 꼭 들레즈에 관심이 있다, 들레즈를 정복해보고 싶다, 들레즈를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 이 초월적 경험론, 들레즈의 인식론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겠고요. 또 베르그송주의에서 들레즈의 생성론, 생명 철학,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차이의 관념, 차이의 개념도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또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 또 스피노자의 철학, 여기에서 이 표현적 유물론, 표현적 형이상학, 표현주의 형이상학,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스피노자와 관련해서 역량의 문제, 변용의 문제, 그런 것들도 공부할 수 있겠고요. 또 감각의 논리란 책에서 로직 들라 상사시옹, 이런 책인데요. 감각의 논리에서 역시 이 들레즈의 그 인식론, 초월적 경험론, 이런 것들 알 수 있겠고요. 또 약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들레즈가 이 차이와 반복에서 이 자연과학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수학이나 다양체나 차이의 철학 설명하면서 수학에서 많이 기하학 같은 데서 많이 용법을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들레즈와 과학의, 자연과학의 친화성,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마누엘 베란다라는 사람이 지은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자연과학 전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들레즈의 철학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들레즈 철학이 얼마나 자연과학과 상관성이 있는지, 적합 친화성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이와 반복이 들레즈의 가장 바탕이 되는 책이 바탕이 되는 철학과 존재론, 인식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레즈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들레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문서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분들은 아니다, 들레즈의 원전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원전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이의 반복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시작하시기 전에 좀 기초적인 거 좀 더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이와 반복이 나오기 전의 이런 철학사를 정리한 책들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가 철학적 기초나 들레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입문서, 주석서, 해설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책들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나서는 이제 중요한 게 또 의미와 논리를 또 들어가셔야 되겠죠. 의미의 논리, 로직 듀 상스. 영어로 하면 로직 오브 센스가 되겠어요. 그것은 의미의 논리의 주제는 한마디로 사건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 이벤트. 불어는 에벤드망이라고 하거든요. 이벤트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미의 논리도 이게 양도 많고
사건의 존재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신분석이라든지 그런 파트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주제는 사건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역시 들레즈의 철학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잠재성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도 잠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잠재적인 순수사건. 그 의미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의미와 논리와 같이 볼 수 있는 책이 프루스트와 기호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들레즈가 지은 이 책, 기호와 신호, 기호들의 의미, 그런 것들과의 그런 걸 주제로 논의한 책이죠. 그리고 또 이정우 선생이 지은 사건의 철학,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미의 논리도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는 책이 안티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이 되겠죠. 이거는 들레즈뿐만이 아니라 과타리 같이 지은 책이죠. 이건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랑티오디프 카피탈리즘 의 스키조프레니, 이렇게 될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 책은 한마디로 욕망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들레즈와 과타리가 말하는 욕망이라는 의미도 이런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욕망이나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프로이트나 라캉, 그쪽에서 말하는 욕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의 존재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잠재성의 하나의 잠재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용어가 되는 거죠. 들레즈의 사상은 잠재성의 철학이라고 그랬죠. 잠재성의 철학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한다고 그랬죠. 이 욕망이라는 것도, 들레즈와 과타리의 욕망이라는 것도 역시 잠재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무의식도 물론이고요. 무의식 자체가 잠재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들레즈와 과타리의 욕망과 무의식의 존재론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분열 분석, 스키조에다가 어널리시스를 붙여서 분열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본주의 분석이 아주 커다란 주제가 되거든요. 이 욕망의 존재론과 무의식의 존재론을 토대로 해서 자본주의 분석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들레즈와 과타리의 안티오이디푸스를 새로운 자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누구죠? 21세기 자본을 지은 토마 피케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방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삼아가지고 한 200년 동안 되는 그런 자료를 삼아가지고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불균형, 양극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불균형, 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20세기 자본을 제2의 자본론이라고도 평가하잖아요. 피케티의 저서를 막스의 사상을 토대로 하는 불평등의 심화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자본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 들레즈와 과타리의 이 새로운 자본론을, 이 자본주의 분석을 새로운 자본론, 이거는 막스의 자본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피케티의 20세기 자본은 막스의 사상을 이어와서 새로이, 그것도 새로운 것은 틀림없죠. 새로이 발전시킨 제2의 자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막스의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고, 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자본주의 분석은 막스의 사상을 따오긴 하지만, 빌려오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막스의 자본론이나 피케티의 자본론은 아무래도 막스의 그 근대적인 사상, 그 계량적인 사상,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근대적인 사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은 들레즈와 가타리의 자본론, 자본주의 분석, 새로운 자본론은 근대적인 사상과 차원이 다른 탈근대적 관점, 탈근대적 사유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자본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우노 구니이치가 들레즈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사받은 우노 구니이치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티오이디푸스와 같이 읽을 만한 책들이 대담이란 책이 있고요. 우노 구니이치가 지은 들레즈 유동의 철학, 앞에서 입문서에서 소개한 바가 있죠. 안티오이디푸스 말고도 들레즈 전반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입문서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안티오이디푸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레퍼런스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담이란 책, 이 뿌빠을레, 원제가 뿌빠을레거든요. 들레즈가 지은 책 중에 누군가 빠른 애인가 그 사람하고 공조로 디알로그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그건 아마 대화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 책이 아니고 이 뿌빠을레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한국어판은 대담, 이 제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이 현대사회, 자본주의를 비롯한 현대사회를 분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아주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 현대사회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들레즈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보고 있는지, 현대사회를 보고 있는지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진짜 들레즈 사상을 이제 총망라했다고 할 수 있는 가타리와 함께 철학과 사회사상을 총망라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원을 합쳐서 자본주의 분열증 2부작, 자본주의 분열증 2부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어라면 밀플라토, 카피탈리즘 에 스키조프레니, 밀플라토라는 것은 thousand plateau를 말하는 거죠. thousand plateaus. 그래서 이 천개의 고원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리좀의 철학, 가장 먼저 소개드릴 수 있는 게 리좀의 철학이라는 거죠. 리좀이라는 거는 이 나무, 리좀형과 대응되는 말로, 반대되는 말로, 대조되는 말로 나무형, 수목형, 그런 말도 쓰는데, 이 리좀은 나무형과는 다르다는 거죠. 나무형 같이 가지치듯이 쭉쭉 한 방향으로 이렇게 분류되면서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리좀이라는 것은 이 땅 밑 뿌리줄기처럼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나가기도 하고, 가지처럼 이렇게 분류돼서 가지치기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횡단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옆으로 트랜스버스 횡단하기도 하고 구불려 가기도 하고, 이런 땅 뿌리줄기처럼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리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지형하고는 대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두 우리는 다양체로 아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더 다양체를 넓게 잡으면은 이런 가지형 같은 것도 나무형 같은 형도 나무형 다양체, 수목형 다양체 이렇게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역시 그 주된 들레즈와가트리의 주된 목표가 되는 다양체는 리좀형 다양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잠재적인 철학, 잠재적인 것들과 관련이 된다는 거, 그거는 꼭 항상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인 것이죠. 리좀, 다양체 이런 것들이 모두 잠재성인 철학과 관련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망라해서 또 배치의 존재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세계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존재론을 여기에서 자본주의 분열증 천계의고원에서 전개하고 있죠. 거기에서 또 괴기 철학, 생성 차이의 철학에서 차이와 반복에서 생성 존재론을 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기에서의 생성의 의미를 여기에서 다시 천계의고원에서는 되기라는 거, 되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되기의 철학과 함께 소수자 철학, 잠재적인 소수자 철학, 그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또 사회를 분석할 때 우리는 미시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 앞에서는 분열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미시 분석, 천계의고원에서의 미시 분석은 어떤 광의의 분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티오이디푸스에서의 그 협의의 분열 분석이 있다면 그 협의의 분열 분석을 포함한 광의의 분열 분석으로서 미시 분석을 천계의고원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시 분석 안에 뭐 미시 정치론, 미시 역사, 미시 사회학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천계의고원에서요. 그리고 또 소수자 철학뿐만이 아니라 소수자 윤리학, 거기에서 또 유추되는 소수자 정치학, 이런 것들도 천계의고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주요한 테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소수자라는 이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텐데요. 다수자와 관련해서 꼭 이게 양이 적거나 수가 적어서 소수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다수에 비해서 수가 적거나 양이 적다고 해서 소수는 아니라는 거. 수가 많을지라도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성을 소수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동성애자 같은 숫자가 작은 영역만 소수자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피지배적인 어떤 소외당한 영역을 표현할 때 소수자란 용어를 쓴다는 거,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양과 수와는 관계없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계의고원과 같이 읽어볼 책들로는 이 질들레즈가 지은 푸코란 책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제목이 푸코. 이 푸코란 책을 읽어야 이 배치, 이 존재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읽어보시게. 배치론을 정복하실 분들은 꼭 푸코와 같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소수자, 또 배치 이런 것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들레즈와 펠릭스 과타리가 같이 지은 카프카 소수자적인 문학을 위하여, 그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학을 위주로 이 소수자, 배치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데 이 일반적인 배치나 소수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이 이정우 선생의 1001의 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탁월하고 1000개의 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독서라고 할 수 있죠. 이정우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작하신 1001의 고언, 1000개의 고언을 공부하겠다, 정복하겠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들레즈의 사상과 들레즈와 가타리의 철학사상, 아니 사회사상은 요 정도로 요 네 가지 책을 위주로 네 가지 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사상을 논한, 현대사상을 구명한 들레즈뿐만이 아니라 이 서양사상, 철학 전체에 있어서의 이 대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감히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죠. 이 네 가지 책을 중심으로 들레즈와 가타리의 사상을 소개해 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들레즈와 가타리가 지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데스클라 필로소피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들레즈가 철학론 뿐만이 아니라 과학론과 예술론과 대응해 가면서 자기의 철학론을 전개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이 네 가지 대작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뭐 철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뭐 철학 입문서라고 생각해서 이 책부터 시작했다가는 큰 코 다치죠. 그런 책은 아니고요. 철학 입문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목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지만은 철학 입문서는 결코 아니고요. 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이 앞에 사상들을 어느 정도 이해한 뒤에, 이제서야 철학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시점에 읽어봐야 할 책이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 책을 보시겠다 하신 분은, 앞에 아무 지식도 없이 그런 분들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책과 같이 보실 책이 이 예술론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의 논리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들레즈가 단독으로 지은 시네마 1이란 영화론 책이 있죠.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시네마 1이 안 읽어봤거든요. 시도는 해봤죠. 시도는 해봤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들레즈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습득하시고 또 영화에 관심 있는 분, 또 영화의 조예가 깊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중간에 포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들레즈와 가타리의 들레즈의 사상은 이 정도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들레즈 사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넘어가 보죠. 뭐 제가 뭐 지나가면서 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철학사상, 들레즈가 초기에 들레즈의 사상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순수한 철학사상과 사회사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회사상은
과타리아의 만남 이후로 아주 풍부히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철학사상은 주로 들레즈의 단독적인 존재론이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철학사상 부분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은 한마디로 현대 형이상학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말씀드렸듯이 현대, 탈근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레즈의 사상을 꼭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띄어 말씀드린 게 현대인에게 들레즈는 선택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는 왜 필수냐는 것은 현대인 모두의 왜 필수냐 하는 것은 들레즈 반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들레즈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레즈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들레즈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예를 들면 지젝이나 슬라보의 지젝이나 알랭 바디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판자들조차 들레즈의 사유의 틀 속에서 사유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젝이나 바디오 같은 사람들도 그 들레즈 비판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신중하게 보면은 자신의 진영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불식간의 그런 시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들레즈를 비판하면서도 엉겁결에 들레즈의 사상이 자기 사상들과 비슷하다. 그렇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레즈를 배제하고는 현대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찬반, 찬성하거나 반성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를 떠나서 현대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탈근대 사유, 현대 사유의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은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들레즈를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현대 사유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들레즈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들레즈 사유를 접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쪽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들레즈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들레즈의 철학사상은 아주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존재론에서부터 아주 협의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론에서부터 인식론, 윤리학, 정치학, 사회학, 모든 사회과학에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과학과도 물론 친화적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마누엘 데란다 책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자연과학과 친화적이라는 거, 밑에서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현대과학을 모두 차용해서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적 합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현실의 들레즈의 사상, 철학 사상을 가지고 현실을 봤을 때 현실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펠릭스 과타리아의 만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회사상에서 봤을 때도 들레즈를 평가하자면은 현대사회의 창조적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자본주의 분석,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자본주의 분석에서 막스와 프로이트를 종합해서 새로운 자본론을 구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막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그 사상적 그 재료를 많이 따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 프로이트라는 거예요. 막스의 프로이트가 덧칠해짐으로써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죠. 근대적, 막스가 벗어나지 못했던 어떤 근대적 차원을 프로이트와 종합함으로써 어떤 탈근대적으로 질적 변화가 나오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자본주의 분석을 이뤄냈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규정과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비판, 우리의 목표가 뭐죠? 신자유주의 극복이잖아요.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해서도 들레즈 사상은 아주 유효한 대안과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많이 댓글이나 이메일 또 이 백두협회 이 카페에 많은 글로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들레즈 사상의 개요와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학자들이 들레즈 사상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인용해 보면서 제 말보다는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말하는 게 많이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요. 또 한번 인용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김재희 선생이 들레즈의 표현적 유물론이라는 논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칸트가 유클리드 기하학과 뉴턴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근대과학에 상응하는 형이상학 체계를 제시하였다면 칸트가 베르송과 시몽동을 거쳐 들레즈에게서 만개한 표현적 유물론은 자기 조직화 이론, 복잡계 이론, 비산형 동역학, 양자역학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과학에 상응하는 물질의 형이상학을 구축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평가하는 게 보면은 들레즈 현대 형이상학을 집대성한 학자로서 칸트와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칸트와 비유를 많이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플라톤과 헤겔을 극복한 플라톤이 고대의 형이상을 집대성했고 또 헤겔이 현대의 형이상 근대적인 형이상을 집대성했다면은 들레즈는 현대의 형이상을 집대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와 헤겔을 극복한 사유로서 많이 평가하고요. 특히나 이 칸트 현대가 아니라 근대 형이상학을 정초한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철학의 철학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칸트가. 그 칸트에 비유하면서 그 칸트가 그 당시의 자연과학을 포괄해서 철학을 전개한 위대한 학자라면 들레즈는 현대의 자연과학을 포괄해서 현대를 구명할 수 있는, 현대를 적합하게 정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을 구축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존 프로텝이나 마크 본타 이런 학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들레즈는 우리 시대의 칸트다. 칸트의 비판들이 어느 정도 유클리드 공간, 아리스토텔레스적 시간, 뉴턴 물리학의 세계를 위한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과 미학이듯이 칸트의 비판 철학이 이렇다는 거죠.
인식론, 형이상, 윤리학, 미학이듯이 들레즈는 파편화된 공간, 뒤틀린 시간, 그리고 균형 연력학과는 거리가 먼 비선형, 이게 중요해요. 현대 과학을 리드하고 있는 이 비선형적, 넌리니어적 과학이나 동역학, 이게 요새 첨단 과학을 리드하고 있더라고요. 거리가 먼 비선형적 효과들로 표현되는 현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개념들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윤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